임용닷컴 전공음악 16세기 대위법 유튜브 특강 첫 강의입니다. 2년 만이네요. 교과서 강의를 공개를 하고 2년 만에 올해는 16세기 대위법입니다. 어, 교과서 강의랑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잠깐 뭐 강의 소개해 드리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세기 대위법 강의는요. 아, 그 2009년도에 오지선다형으로 혼합대위 풀이 중에서 바르게 푼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2009년입니다. 예, 나온 이후로 10여 년간 16세기 대위법, 딱 떨어지게 16세기 대위법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혹시 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출제가 안 돼서 저도 좀 기다리면서 지친 감도 없지 않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2009년, 10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8년, 9년 하여튼 10년 그때쯤인데 그 임용 출제 영역이라고 했던 것을 한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주신 적이 있고 지금도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종별대위법이라고 시험 범위 영역 안에는 출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마다 수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녹화를 해놓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을 하면서 카페에다도 좀 소회랄까? 나름 뭐 포부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깐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16세기 대위법에 정통하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정말 기함을 하실 수도 있는 강의인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업은 그러니까 16세기 대위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성악적인 어떤 음악이 수반되어야 된다든가 노래를 불러보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찾아본다든가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기계적인 규칙들을 외우고 적용하고 이렇게 풀면 바람직하지 않다. 내지는 16세기의 관행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그 규칙들을 적용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위법 수업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이고 굉장히 허술하고 거의 날림공사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딱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교재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하드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10여 년간 나오지 않은 이 16세기 대위법이라고 하는 영역에 틀리지 않을 만한 규칙들을 선정해 보고 그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 위한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대학에서 이따위로 수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대위법이 많은 대학에서 요즘 폐강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위법이 폐강이 되는 바람에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대위법이 폐강됐으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난 대위법 담당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우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거나 해서 혹시라도 대위법이 출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을 본 적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출제가 될까? 내가 혹시 10여 년 만에 운 없게도 16세기 대위법이 출제되는 그 해에 걸려서 2점이든 4점짜리 문제든 하나를 날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최소한 가장 엄격한 룰을 못 지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16세기 대위법 교재입니다. 일단 이 교재를 쓰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지금 서경선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수문땅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위법 16세기 스타일이고요. 표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교보에서 검색한 걸로는 표지가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생긴 교재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원서 표지를 넣어놨네요. 하여튼 보시면 뭐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진한 수박 색깔이 나는, 제가 이걸 수박색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요거 말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18세기 대위법 책도 이 수박색이 나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지, 초록색 표지가 나는 책이 있고요. 원서를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책은 196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저희 선생님도 이 책을 쓰셨고 저도 이 책을 썼고 저도 이 책으로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악 이론가들을 가끔씩 좀 씁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옛날 책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흔히 말을 하는 어떤 시험을 볼 만한 룰을 가르쳐 주는 책들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장점도 무척 많은 책입니다만 이 책을 교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있으시면은 좋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쓰셨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권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개정이 된 책인데요. 김홍인 교수님의 선법대위 현대음악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홍인 선생님께서 계셨던 대학교 학생들이나 또 많은 학교에서 이 책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약간 순서 차이만 있을 뿐,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는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배우기 쉬운 이해성의 선법대위라는 책인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책을 빼놓고는 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책들이 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어서 조금 관점이 가끔씩 다를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런대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말씀, 세 권이 다 필요 없다. 가지려면 한 권만 갖자. 대위법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화성학하고 달라서요. 대위법은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 크게 도움이 될 일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학교 때 쓰셨던 게 있으시다면 그걸 쓰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그냥 주교재로 잡고 있는 책을 한 권 정도 구입을 하신다거나 뭐 하시면은 충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몇 개의 교재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뭐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될 때 여기저기서 문제 같은 거 뽑아오고 하는 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권의 책들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선법대위를 이런 책들로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세기 대위라고 했다가 갑자기 선법대위라고 했다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연결시키면서 하게 될 겁니다. 한때 음악 이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저희들끼리 화성학하고 대위법이 음악 이론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그 음악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화성법에 엄청나게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위법 쪽으로는 좀 많이 소홀하게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위법을 아예 폐강이 되는 학교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학생들이 대위법 폐강됐다고 걱정들을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물론 학과 학부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전체적인 대학의 규모나 이런 탓들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대위법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뭐랄까 막연한 불안감 내지는 학점 따기 어려울 것 같은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화성학하고 대위법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게 앞서서 선생님들께 이제 지금 옆에 교재 1, 페이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 페이지를 가끔 제가 언급을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주교재라고 되어 있었던 책에서 나오는 페이지 수다라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에 오시면 화성법하고 대위법을 좀 비교를 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성법은 화음의 연결을 다루고 대위법은 선율의 배합을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흔히 우리가 화성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하모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코드라고 부르는 거와 매우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코드는 그야말로 화음이다 라고 한다면 하모니는 그 화음의 연결에 관한 규칙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화음이 쌓여져서 다른 화음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화음 연결 화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위법은 선율의 배합을 다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멜로디는 이렇게 가로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배합을 이루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율의 배합을 다룬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화성학을 주로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분석을 하셨다면 대위법은 그 선율이 횡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선율의 배합과 두 번째 줄에 말하는 횡적인 면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은 주로 음악의 색채와 관련되지만 대위법은 선에 관련된다. 굉장히 모호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 말이기도 해요. 색채와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도 화성에서는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 증화음 이런 것들에 화음의 색깔들 그리고 그것이 주화음이니 부화음이니 하는 것들로 층위를 이루면서 일종의 서열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에 비해서 대위법은 각각이 갖고 있는 가로 방향으로의 선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씩 더 뜯어서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여기에도 얼마든지 반박할 말들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업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선에 관련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성에서는 한선율이 우세하지만 대위법에서는 각성부가 거의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 흔히 하는 이런 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부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모폰이라는 말 아시죠? 호모포니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호모포니는 대개 주선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최상성부에 많이 오죠. 그렇게 해서 한 성부가 주요한 선율을 담당하는 성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화성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성부들이 생기는 반면에 대위법은 거의 각 성부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폴리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용고시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호모포니와 폴리포니를 악보에서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문제는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대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폴리포니의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화성에서는 모든 성부가 한 개의 악상을 의미하도록 단합되어 있으나 대위법에서는 모든 성부가 개개의 악상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악상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찬송가 같은 걸 부른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성부가 한꺼번에 노래를 하면 포르테도 같이 하고 피아노도 같이 하고 음형도 같이 나눠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대위법은 각각의 성부가 각자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이내믹도 각자 결정할 수 있고 또 템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도입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위법과 화성학에서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대충 갖고 계셔야 되는 컨셉이라면 화성학은 주로 음악의 수직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대위법은 주로 횡적인 측면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선적인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6세기 대위법인데요. 이 16세기 대위법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팔레스트리나입니다. 팔레스트리나는 159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16세기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다성음악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16세기에 팔레스트리나가 보여주었던 다성음악은 특히 성악적인 다성음악이었고 반주가 붙지 않는 교회 음악의 형태였죠. 그래서 반주가 붙지 않는 교회 스타일이라는 뜻으로 해서 아카펠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아카펠라는 교회식으로 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반주였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아카펠라가 무반주 음악을 뜻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지만 실제로 본다면 아카펠라라고 뜻하는 것은 경건하게 교회식으로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요 16세기 대위는 기본적으로 악기에 의한 대위가 아니라 성악적인 대위입니다. 그래서 성악대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성악을 통해서 만드는 대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8세기가 되면 바흐 스타일의 대위법이 나오면서 기악대위하고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세기 대위는 팔레스트리나 스타일의 대위죠. 팔레스트리나 스타일의 대위라면 18세기 대위는 바흐 스타일의 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대위는 선생님들과 제가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규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규칙들은 되게 음정 간격이라든가 도약 간격이라든가 서로 울리는 음정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엄격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화성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18세기 대위는 자유대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는 음악사 수업을 하면서 16세기 대위를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선법에 관련된 수업 좀 들어주세요 라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요. 16세기 대위는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선법을 기반으로 한 선법대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18세기 대위는 조성을 중심으로 한 조성대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16세기 대위와 18세기 대위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대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8세기 대위는 특강을 안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18세기 대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18세기 대위다 라고 이야기하면 18세기 대위는 푸가라든가 아니면 인벤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대위인데요. 이것은 거의 일반적인 음악 형식론 수업에 더 준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악곡들마다 너무너무 예외가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도저히 다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외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능하다면 그냥 부록처럼 가장 모범이 되는 케이스 몇 개만 보여드리는 정도 선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16세기 대위를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 정도의 개념들이 지금 몇 개 있더라도 아마 하시면서 이래서 선법대위라고 하는구나는 보시게 될 테니까 그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트리나 스타일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선배분 중에는 정말 외국에서 이 대위를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곡가신데 대위를 전공을 하고 오셨다라고 하셔서 아니 왜 하필이면 현대음악도 아니고 대위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수업 방식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나는 마침 성악가 수업을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성악가 애들한테 노래하라고 해. 그래서 아이들이 풀어온 과제도 노래를 시키고 정선율도 노래해보고 대선율도 노래해보고 각자 과제도 노래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푸는 숙제도 알 수 있고 잘 못 푼 숙제도 지들이 발견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좋은 수업의 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아노로 쳐서 확인하는 것보다 노래 불러서 확인하는 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다가 노래를 해보면 성악대위는 문제도 빨리 발견이 되고 장점도 빨리 발견이 되는 이게 원래 노래를 하기 위한 대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주로 룰을 외워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좀 불가능한 수업을 어쨌든 진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위법 풀이를 위한 기본사항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들께서는 푸시지 않고는 못 배기실 거예요. 근데 대위를 푸실 때 꼭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온 음자리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스코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말은 오픈 스코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오픈 스코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픈 스코어는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수업을 하는 와중에 보표를, 오선을 한 개만 그리더라도 그건 오로지 그냥 빨리 보여드리기 위한 급함에서 나온 것이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과제를 풀어보시거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보표를 그리셔서 오픈 스코어 형태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오픈 스코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마도 가온 음자리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온 음자리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앞에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온 음자리표는 우리말로는 가운데라는 뜻이지요. 가운데라는 말을 가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온 음자리표, 가운데 음자리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음자리표는 C 음자리표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렇게 생긴 가온 음자리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가온 음자리표는 선생님들께서 보셨는지 아마 요즘 뭐 어디라 할 거 없이 진도가 비슷할 테니까 저희가 보통 솔렘수도원 기보법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생긴 C 음자리표 보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C자 모양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C 음자리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문헌상으로 나왔던 굉장히 많은 종류의 C 음자리표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 정도 음자리표는 요런 거나 교재나 아니면 음악사책 보시면 조스갱의 음계명 위의 전사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죠. 롬무아름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음계명 위의 전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뉴스데이의 악보 보시면 요런 사다리꼴 같이 생긴 C음자리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C음자리표예요. 요게 다 C음자리표들이고요. 이런 C음자리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음자리표는 아마 요렇게 생긴 거를 보셨지요? 성가 적는 데서요. 그 F음자리표 역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혀서 낮은 음자리표 형태로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는 C음자리표하고 F음자리표가 오래된 음자리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생긴 모양들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G음자리표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높은 음자리표 혹은 트래블 클래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G음자리표도 G, 솔음을 표시를 하면서 그 모양들을 따서 현재 이러한 모양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 사인, 그러니까 음자리표 모양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래서 기보법의 변천을 좀 다루고 있는 책에서 모양새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온 음자리표 말고도 지금 그러니까 C 음자리표 말고도 다른 음자리표들도 지금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음자리표 모양은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올해 시험에도 나오고 있으니 F 음자리표, C 음자리표 모양들을 좀
보신 김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 싱거운 소리를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쥐음자리표는 역사적으로 별로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F음자리표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F음자리표는 여기 점 찍힌 사이 요 음이 F음인 거죠. 그러니까 F음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가온 다음 C음을 적으려면 파부터 시작해서 파라토 해갖고 요 자리가 C음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F음자리표를 자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네,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죠. 현재는 이렇게 악보를 적으면 되려 연주자들한테 혼란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제일 나쁜 게 연주자들이 빨리 악보를 못 보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고요. 악보를 되려 혼란스럽게 적는 게 뭐랄까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만 F가 여기기 때문에 요게 C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F음자리표는 움직이는 거를 별로 못 보셨을 텐데 C음자리표는 원래 좀 잘 움직였어요.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자리표는 엘토 음자리표여서 요겁니다. 실제로 엘토 음역의 악기인 비올라 같은 악기들이 이 음자리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너 음자리표를 첼로 같은 악기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자리표는 실은 이제 더 이상 별 실효성이 없어져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옛날 악보들을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C 음자리표를 아래 첫째 줄에다가 붙이면 소프라노, 두 번째 줄에 붙이면 메조소프라노, 다섯 번째 줄에 붙이면 바리톤 음자리표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위법 교재에서는 이러한 음자리표를 연습용으로라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학생들의 음악 훈련을 위해서 가끔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닥 쓸 일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은요, 드릴 말씀은요, 이거예요. 대위법 교재들을 보시면 지금 같은 형태가 많으실 거예요. 대위법 교재들 보시면 아까 3개의 교재 중에 하나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3개의 교재 중에 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과 잘못 풀린 과제들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런 형태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많을 거냐면 요게 좀 있을 거예요. 한쪽은 낮은 음자리표, 한쪽은 저는 좀 약해서 적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는 엘토 음자리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이성부짜리 대위법 악보를 적을 적에는요. 두 개의 성부 간격을 12도 이내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도 이내. 만약에 12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도가 되면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벌써 12도잖아요. 그러면 둘 다 12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음자리표하고 높은 음자리표, F음자리표하고 G음자리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12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덧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막 이쪽 위로 와서 몰리거나 아래쪽으로 와서 몰리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5선을 다 활용하면서 음역을 다 적어주는데 최적이 되려면 인접한 음역을 적을 수 있는 음자리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토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와 엘토 음자리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쓰시기가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한데요.
엘토 음자리표와 테너 음자리표도 가능합니다. 엘토 음자리표와 테너 음자리표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적으시는 음은 언제나 실음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음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어디쯤에다가 제가 하나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되면 실제 음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은 이 아래쪽에 요 아랫성부에 있는 도는 여기서 이 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도 간격이 됩니다. 5도 간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좀 색깔을 바꾸어서 적어 볼게요. 색깔을 바꾸어서 여기는 여전히 도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적었다고 칩시다. 파가 되었다. 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쪽 성부가 더 낮은 음이 되겠죠? 성부가 더 낮은 음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바꿔서 적는다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성부보다 위쪽에 있는 성부가 계속 실제 음이 낮다면 둘은 뒤집어서 적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거예요. 실음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음이 높은데도 계속 아랫성부에 악보를 적고 실음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윗성부에다 악보를 적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상한 악보 적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픈 스코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온 음자리표를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대위법의 형태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6세기 대위는 선법 대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교회 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교재는요, 교회 선법이라는 걸 제목을 하나 달아놓고 다성적인 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목을 달아놨을 텐데요. 일단은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거 제목은 조금 치우고 교회 선법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모드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처취를 앞에다가 붙여서 처취 모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세하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서양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16세기까지 이른바 선법이라고 하는 음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7세기부터는 메이저 마이너를 사용을 하죠. 물론 과도기도 있었고 헷갈리는 것도 있고 바흐의 코랄처럼 16세기 멜로디에다가 18세기의 화성을 붙여서 저희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음악적인 자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6세기까지는 선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세 동안 사용된 선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입니다.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8선법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교회 선법, 8선법 이런 표현들 학교에서 많이 들으시나요? 안 써야지 하면서도 저도 선생님들께 들었던 말인지라 무슨 말 하다가 급하게 교회 선법, 8선법 이런 말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교회 선법, 8선법이라는 말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급하게 막 말씀을 하실 때 입에서 그냥 한꺼번에 나오던 말이었는데 교회 선법, 8개의 선법이라는 말이고요. 중세 동안 특별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8개의 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개의 선법은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먼저 도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영어에서는 도리안이라고 하는 형용사형을 사용을 하고요.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전부 형용사형의 영어 형태로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영어책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지역명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선법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만 고대 그리스의 선법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계의 내용물은 다릅니다. 음계의 구성음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에 있는 4개의 선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4개의 선법은요. 암브로시우스 성가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암브로시우스 성가는 이 4개의 선법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리아라는 선법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도리아라는 선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말을 하면 레에서 시작해서 레에서 끝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미파솔라시도레가 도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르치면 거의 깡패같이 가르치는 거고요. 잘못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레미파솔라시도레가 도리아야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흰 건반상에서 혹은 임시표가 없을 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리아는 2번째, 3번째, 6번째, 7번째에 반음이 오는 선법입니다. 2번째, 3번째, 6번째, 7번째에 반음이 오는 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솔, 라, 시플랫,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돼도 돼요. 그렇게 되면 솔에서 시작하는 도리아가 돼서 G 도리아. 이런 식으로 G 도리아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도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레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미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음의 위치가 맞으면 됩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스콜라 칸토룸에 있었던 조그만 보이소프라노가 자 도리아 불러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어떤 절대음을 알고 있어서 지금의 레에서부터 피아노 땅 친 것처럼 딱 잡아갖고 레미파솔라시도레를 불렀을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전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절대음감이었으면 걔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노래를 못하거나 거의 바보 취급을 받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시편 같은 거 부르시면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부분을 듣고 저음이 낭송음이야. 낭송음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낭송음이야 라고 잡으면 거기서부터 음역을 잡아가지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음에서 시작해도 좋으니 어느 음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도리아는 2번째, 4번째, 6번째, 7번째 반음이 오는 음계이고 그것을 우리가 흰 건반상에서 가장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리아다라고 레다. 레에서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도리아 선법은 시작하는 음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끝나는 음은 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흰 건반이라면 반음이 없다면 임시표가 없다면 다른 임시표 같은 게 없다면 흰 건반으로만 되어 있다면 됐죠? 네. 그래서 레가 끝나는 음이 됩니다. 이 레 끝나는 음을 우리가 영어로는 final이라고 말하고요. 왠지 영어로 하면은 약간 좀 경박해 보이고 라틴어로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할 적엔 여기다 이런 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서 finalis 이렇게 부르면 라틴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종지음이다 이렇게 부르면 한자어가 되면서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이 도리아는 말입니다. 도리아는 레미파솔라시도레 임시표 없을 때 레미파솔라시도레인데 이 중에 종지음으로부터 5계단 올라가는 레미파솔라 요 음이 제일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제일 활발하게 사용이 돼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끝나는 음은 종지음은 레지만 5번째 음 라가
정말 부산스럽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음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제가 먼저 단어를 하나 제시할게요. 다른 책에는 이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요. 지배하다? 도미넌트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우리들 교재 세 권은 세 권 다던가 세 권 중에 두 개던가는 하여튼 도미넌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미네이트가 원래 지배하다라는 뜻이니까 지배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적인 음은 어떤 때도 사용이 되냐 하면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데서 시편을 부르는 시편창이 나올 때 그 시편에서 어떤 음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르는 음이 바로 이 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낭송하는 음이다. 그래서 낭송음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저희는 도미넌트보다는 그냥 번역한 용어는 낭송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낭송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 영어 단어가 range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음역이라는 뜻이에요. 음역이고요. 그 음역을 라틴어로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암비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끔 쓰는 책들이 있어서요. 아까 보신 이혜성 선생님 책은 암비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더군요. 자, 그래서 그냥 하나 얹었습니다. 암비투스까지 얹어드렸습니다. 음역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리아입니다. 그래서 마쇼의 노틀담 미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레고리오 성가 랄라솔라 도시라솔라 라솔파레 미솔라레 하면서 끝에 미렐레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럼 도리아가 되겠죠. 시작할 때 랄라솔라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낭송음에서 시작해서 계속 낭송음이 많이 반복이 되고 끝날 때 레로 끝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리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프리지아 보겠습니다. 뭐 숫자가 붙어있는데 저건 뭐예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프리지아는요. 미파솔라 시도레미 저 이제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흰 건반으로 할 때 임시표 없을 때 미에서 시작해서 미로 끝나고 대충 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다시는 1, 2, 5, 6의 반음이 있습니다. 1, 2, 5, 6의 반음이 있습니다. 모로 시작하셔도 1, 2와 5, 6에만 반음이 있다면 5, 6에만 반음이 있다면 프리지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낭송음 조금 이따 하고 종지음부터 갈까요? 종지음 미겠죠 뭐. 오케이. 피날리스 미. 낭송음이 좀 문제예요. 낭송음은요. 미, 파, 솔, 라, 시예요. 시가 낭송음인데 라고 해서 보시니까 시가 낭송음이 아니네요. 이제 때가 때인지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어요. 귀도의 헥사코드에서도 시는 빠져 있었고 헥사코드에서도 시는 빠져 있었고 시라는 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뭐가 없더라 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세 사람들 그리고 르네상스 사람들 심지어 조율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이 시라는 음은 굉장히 불안정한 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첼로 같은 악기를 만져보셨다면 시라는 음을 잡기가 A선에서 잡으실 때 이 음이 되게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경험도 좀 있으실 거예요. 위치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도에 굉장히 가깝고 그래요. 실제로 조율상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는요 항상 불안정해서 곧 도로 해결되어야 할 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지아에서 시를 낭송음으로 두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다음 음인 도에다가 낭송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지아 선법의 아주 특징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가 낭송음입니다. 리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리디아는 아주 별난 선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리디아를요. 팔을 땡 친 다음에 불러보셔요. 잘 되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파솔 라플렛도 잘 부르고요. 파솔 라 시플렛도 잘 부르는데 파솔 라 시를 증사도를 쭉 부르기가 자꾸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메이저 마이너 시대에 워낙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리디아라는 선법은요. 파솔라 시 증사도로 시작하는 선법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도, 미하고 파 요 자리에 반음이 생기는 쉽지 않은 선법입니다.
그렇게 부르기 힘든 선법인 것 빼고는 파가, 종지음, 도가, 낭송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근데 이 선법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조금 부르기 힘들다라는 것과 증사도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약간 터부시하면서 안 부르려고 했었던 이런 관습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19세기쯤 가면 이 리디아 선법에는 언제나 시에는 C 플랫이 거의 따라붙도록 되다시피 해서 리디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존재의 가능성이 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 통계를 내봐도 그렇고 성가 중에서 리디아가 숫자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말해요. 공교롭게도 지금 그라우트가 칠판 이후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비데룬트 옴네스라는 악곡을 가지고 예를 들다 보니 리디아가 떡 나와가지고 선생님들께 너무 강력한 리디아의 예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왜 멀쩡한데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숫자상으로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믹솔리디아 가보겠습니다. 믹솔리디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부르기 쉬울 것 같아요. 솔라, 시도, 레미, 파솔. 근데 여기가요. 솔라, 시도에서 G 메이저처럼 생겼지만 이렇게요. 6, 7에 다시 반음이 생겨가지고요. 파샵 솔이 아니고 6, 7에 반음이 생기는 선법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종지음, 낭송음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암브로시우스가 성가 같은 초창기의 찬미가 계통의 성가들도 생겨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초창기의 약간의 성가들 중에는 이런 모양새로 생긴 성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들 기보된 것을 보시면 이렇게만으로 4개의 선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가들을 이제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가들은요. 먼저 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성가에서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종지음이 레예요. 제가 종지음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종지음이 레입니다. 종지음이 레예요.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래 보시면 딱 나타나는데요. 레, 라, 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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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레 이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예, 자꾸만 레, 라, 도, 레 선생님들 나눠드린 교과서 악곡집에 많이 있어요. 교과서 악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베네딕 가무스 뭐 이런 악곡들 보시면 레, 라, 도, 레 이렇게 갖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위로 한 옥타브씩 쭉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음역이 이 정도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죠. 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 시종들아 마음껏 혹은 성 요하네스 창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귀도가 계명창을 발견했었던 그 성가가 그랬었다. 레, 도, 레, 파, 솔, 파, 미, 레 이렇게 해서 절대로 라를 넘지 않고 물론 너무 밑으로도 많이 안 내려갔지만 절대로 라를 넘지 않으면서 음역의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것을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레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얘는 도리아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도리아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지음이 똑같이 레입니다. 종지음이 똑같이 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 다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낭송음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낭송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정격의 낭송음으로부터 3도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삼, 단삼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3도 아래. 그래서 저쪽의 낭송음이 뭐였습니까? 라였지요. 라로부터 라, 솔, 파 하고 내려와서 파가 낭송음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파가 낭송음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변격은 정말 파가 많이 나타나나요? 라고 하시면 네,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당연히 많이 나타나니까 얘를 낭송음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파가 많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까 슬쩍 먼저 용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변종이 된 선법이다 라고 해서 변격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격선법.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변격도리아, 변격프리지아, 변격리디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될 거예요. 변격도리아, 변격프리지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격 붙이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변격이면 여기도 뭘 붙이나요? 라고 하면 정격이라고 붙이면 되는데 정격이라고 붙이면 되는데요. 정격과 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빼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보실래요? 그냥 도리아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영어에서는 그냥 도리아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근데 변격은 영어 단어가 조금 뭐가 하나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이걸 하이포라고 읽으시면 영어식으로 읽는 거고요. 히포라고 읽으시면 그냥 라틴어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신을 차리면 히포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냥 긴장이 풀리면 하이포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저는 어쩌다 보니 대부분 다 영어권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 배워서 제가 긴장이 풀리면 하이포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히포라고 말할 거고 더 정신을 차리면 변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변격 도리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쓴다. 굳이 정격에다가는 뭐 정격도리아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정격이라고 해서 무슨 영어 단어인 오센틱이나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날리스는 같네요. 제가 지금 약간 외래어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피날리스는 같아요. 낭송음은 어때요? 3도 아래고요. 예. 암비투스가 어떻게 돼요? 4도 아래로 내려오죠. 4도 아래로. 암비투스가 뭐였죠? 음역이었죠. 암비투스가 완전 4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변격은 암비투스가 완전 4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됐나요? 예, 가봅시다. 하이퍼프리지아 보겠습니다. 하이퍼프리지아 먼저 암비투스 만듭시다. 음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정격의 음역이 미에서부터 미까지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완전 4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에서부터 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피날리스 종지음 어디 있습니까? 미입니다. 낭송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래 시였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낭송음은 도였으니까 도시라 표시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아까 고친 거면 됩니다. 도였으니까 도시라 해서 3도 아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저희 책이 약간 좀 실수를 했네요. 어디서부터? 아이고, 하이퍼프리지아를 선생님들 잠깐만요. 제가 음표를 좀 적어 드릴게요. 하나 더 걸어 넣으시고요. 시까지 도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주시고 예, 됐죠? 요게 종지음, 라가 낭송음. 네, 하이포프리지아, 변격 프리지아입니다. 자, 이제 변격 리디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암비투스 만듭니다. 변격 리디아는 암비투스가 파솔라시 도레미파니까 내려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고요. 낭송음 하지 말고 먼저 종지음부터 갈까요? 종지음은 당연히 파가 되겠지요. 낭송음은요. 3도 아래 라가 됩니다. 그러면 낭송음이 같아져도 되나요? 프리지아하고. 그러면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변격 리디아입니다. 변격 리디아입니다.
자, 할 얘기를 좀 숨겨놓고 계속 좀 갑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하이포 믹솔리디아 가보겠습니다. 하이포 믹솔리디아입니다. 암비투스 만듭니다. 음역. 원래 믹솔리디아가 솔라시도 레미파솔이니까 완전 사도 아래로 내립니다. 레미파솔 라시도레가 되겠죠. 됐습니까? 레미파솔 라시도레. 종지음은요. 솔이 되겠고요. 낭송음 만들어 보십시오. 변격 믹솔리디아의 낭송음은 원래 저쪽에 정격이 레였죠. 레에서 3도 내리니까 시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원래 낭송음이 시가 되어야 하는데 시는 불안정한 의미여서 도로 가는 것은 앞에 있었던 프리지아하고 원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지음과 낭송음 찾기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전 지금 먼저 정격 선법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변격 선법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종지음과 낭송음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암비투스 찾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음악의 기초이론 같은 과목을 가르치면서 전과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교양 수업을. 그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지금 좀 대신해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많이 받았었냐면요. 시라는 음이 불안정하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부터 시로 끝나는 음계가 가능해요? 시는 불안정해서 못 쓴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관없잖아요. 쟤는 종지음도 아니고 낭송음도 아니고 그냥 음역이 족에서부터 족이라는 뜻일 뿐 어떠한 힘을 가진 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시까지가 음역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됐죠? 메이저 마이너가 없는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저건 C 메이저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 이쯤 되면 이제 뭐 오케스트라를 했던가 하는 제법 음악 좀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저건 C 메이저가 아니란다 라고 답을 했겠죠? 저게 C 메이저라면 도가 으뜸음이고 솔이 도미넌트가 돼야지. 근데 지금 종지음이 파고 낭송음이 라면 쟤는 C 메이저가 아니지. 결국 위의 질문하고 똑같이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암비투스일 뿐이고 저건 C 메이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얘하고 도리아를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질문을 해요. 얘하고 도리아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도리아는 레가 종지음, 변격 믹스올리디아는 소리 종지음. 그래서 헷갈릴 것은 없다. 근데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해주죠. 근데 실제로 성가를 찾아보면 1번, 8번 선법이 많대. 실제로 그렇대요. 1번, 8번 선법이 좀 많이 쓰이기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1번, 8번이라는 말씀을 툭 던져드렸는데요. 이제 선법 번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 선법 8선법이라는 말을 쭉 그냥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8선법은요. 지금 보시는 이 것들을 정격, 변격, 정격, 변격, 정격, 변격 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도리아가 1번, 변격 도리아가 2번, 정격 프리지아가 3번, 변격 프리지아 4번, 정격 리디아가 5번, 변격 리디아가 6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변격 믹솔 리디아까지 8선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선법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성가 같은 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낭송음과 종지음을 찾으셔서 선법을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딱 안 맞아지는 경우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예, 이 성가가 잘못되었지 내 탓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가들 중에는 그 선법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처럼 안 맞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좀 유도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레고리안 선법이라는 이상한 말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레고리 선법이었죠. 그레고리 선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것을 교회 선법 8선법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고쳐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8개의 선법이 중세 동안 많이 사용이 되다가 16세기 들어가면 저희가 이름을 쓸 적엔 저렇게 쓰거든요. 하인리 글라레안이라고 쓰는데 대개는 글라레아누스라고 많이 읽어요. 글라레아누스라고 많이 읽는데요. 이 글라레아누스라는 사람이 4개의 선법을 추가합니다. 4개의 선법을 추가하는데요. 이 선법을 글라레아누스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개념. 오개념이고 되려 사람들은 이게 그 세속음악 같은 데선 벌써 사용이 됐었다라고 말해요. 세속음악에서는 벌써 활용이 되고 있었던 선법을 어찌 보면 교회 음악에 끌고 들어온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된 4개의 선법은요. 종류로 말하면 사실 2가지인데 뭐하고 뭐냐 하면 에올리안하고 이오니안입니다. 에올리안이라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에올리아 선법과 이오니아 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올리아 선법 좀 보겠습니다. 에올리아 선법은 이렇게 생긴 선법인데요. 지금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낯선 악보를 보시게 됐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보시면 돼요. 라시도레 미파솔라 이렇게 돼 있는 선법이고요. 얘가 종지음, 얘를 낭송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씩씩하게 지금 굉장히 열심히 빨갛게 쓰고 있는 거는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려야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하이포 에올리아, 변격 에올리아 선법은 미파솔라 시도레미에서 마찬가지로 암비투스 4도 아래로 내리는 방법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종지음, 라를 종지음으로 하고 도를 낭송음으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오니아 볼게요. 이오니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형태예요. 그래서 종지음은 도, 낭송음은 솔이 되고요. 변격 이오니아는 도가 종지음이 되겠고 미가 낭송음이 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그냥 외국 책에 있는 악보를 가져오느라고 외국 책에 있는 악보를 가져와서 조금 눈이 정신 없으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냥 잠깐 좀 보여드리고는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건 반음 표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건 반음 표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선법을 가져올 때 16세기에 이 선법을 가져올 때 이 선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시도레 미파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를테면 라시도레 미는 도리아에 있는 5도 부분 미파솔라는 프리지아에 있는 4도 부분이라든가 그걸 또 변격으로 뒤집으면 프리지아에 있는 4도와 도리아에 있는 5도 근데 이게 선생님들 프리지아 도리아 이런 거 아니고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클레오니데스의 종 뭐 이런 거 얼핏 보신 기억 있으시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저 그거 뭔지 몰라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되긴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라우트에 보시면 왜 클레오니데스라는 사람의 선법 이론이 나오고요. 4도의 종과 5도의 종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종류를 잡고 정격과 변격에서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그냥 보여드린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귀찮아. 라시도레미파솔라는 에올리아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오니아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선법을 보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8선법이 아니죠. 12개의 선법이죠. 그러면 그레고리 선법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레고리 선법,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성가의 선법, 16세기까지 나왔던 선법,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드릴 말씀.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16세기 대위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16세기 대위를 하시는 와중에 숙제가 도리아, 프리지아로도 나갈 수 있지만 에올리아나 이오니아가 분석되어 있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에올리아나 이오니아가 분석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8선법이 아닌데 네, 걔는 8선법은 아니죠. 하지만 16세기 대위에서는 분석 가능합니다. 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에서 시작하는 선법도 있고 미에서 시작하는 선법도 있고 파에서 시작하는 애도 있고 솔도 있고 라도 있고 도도 있는데 누구만 없다. 시에서 시작하는 선법만 없네요. 시를 종지음으로 쓰는 선법만 없습니다. 시를 종지음으로 쓰는 선법은 로크리아라고 부르는 선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법은 오로지 이론가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 이론적인 선법일 뿐 존재하지 않는 선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변격 프리지아에 시에서부터 시작되는 음계가 그냥 단순한 음역일 뿐 음계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종지음을 시로 잡는 선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6세기까지의 선법을 한번 구경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성적 선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설명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에 나오는 에올리아와 이오니아가 교회 음악에도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글라레아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16세기에 12개의 선법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교회 음악에 끌어들였는데 이전에는 아마 세속음악에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격과 변격을 굉장히 열심히 따집니다. 특히 단성 성가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다성음악이 되면 정격하고 변격의 구분은 매우 쓸모없는 구분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두 개의 성부를 묶어서 두 성부짜리 악곡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성부가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종지음이 여기 있는데 아래쪽으로 흘러가니까 얘는 변격이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악곡들은 종지음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반진행 혹은 사진행 이렇게 만들어야 병행도 안 만들고 예쁜 선율이 만들어질 거라서 얘는 정격스럽게 갈 가능성이 거의 훨씬 높습니다. 정격적인 진행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악곡이 정격인지 변격인지를 누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안 되겠죠? 정격과 변격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다성음악에 가면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서 이성부짜리가 나왔는데 선법을 말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선법만 쓰시면 되는데 나오셔갖고 정격인지 변격인지로 한 달을 입씨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왜 기운을 뺄까? 실기를 연습하셔야 될 시간에. 그래서 혼자 좀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저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대위법 책을 찾아서 2페이지만 넘기면 답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성음악으로 오면서 15, 16세기가 되면 정격, 변격의 구분이 좀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B플랫 말입니다. B플랫이 정말로 어떤 규칙을 갖고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B플랫이 어떨 때 특히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이렇게 A음과 A음 사이에. 그 외에도
하행을 하거나 할 때 반복적으로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B플랫의 사용이 리디아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16세기로 가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렘 수도원 기본 19세기 기보니까요. 19세기 기보에 보시면 리디아 선법에는 거의 B플랫이 붙어 있다시피 한데 바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음김은 B플랫 사용한 조만 쓴다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선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게 바로 정선율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뭐냐면 정선율은요. 먼저 단어를 한번 적을게요. 칸투스, 피르무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건 정해진 선율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선율. 옛날에 중세나 르네상스 때의 많은 교회 음악을 보면 어떤 성부가 성가의 선율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선율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가의 선율을 인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저희가 미리 정한 선율이라는 뜻으로 해서 정선율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선율은 성가 선율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정선율을 16세기 대위를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가지고 와서 미리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선율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그 과제를 완성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과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 과제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CF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저게 칸투스 피르무스를 줄임말이에요. 칸투스 피르무스를 줄임말이고 그럼 저게 바로 정선율인데요. 정선율인데 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되게 성가에서 가지고 오죠. 성가에서 가지고 오는데 원래 그레고리오 성가는 반복음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반복음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빼내고 그 과제를 하시기에 좀 적당한 형태로 조금 손질을 해서 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제가 배웠던 저희 16세기 대입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책에 있는 성가를 흥얼흥얼 부르시다가 이거는 무슨 주일에 어떠한 경우에 부르는 뭐뭐 성가예요 이러셔갖고 저희를 하게 만드셨고 예전에 그 이영자 교수님 께서는 그 대입법 가르치실 때 한 학기에 한 개의 성가로 모든 과제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 듣는 저희 후배들은 그레고리오 성가 하나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띠라리람밤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숙제를 할 정도였거든요. 정선율은 그냥 보통 합창 음악이라면 되게 어떤 성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대위법에서 과제로 나오는 CF라고 부르는 정선율은 그런 성가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대부분 어떤 목적에 맞게 좀 중복되거나 하는 음들을 잘 정비를 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대부분 오는표 같은 걸로 느리게 그려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율에 어떤 형태로 대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이 대위법이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CP라고 하는 건 CF의 대항해서 만들어지는 선율인데요. 콘트라는 카운터라는 뜻이고요. 풍트라고 말하는데 포인트예요. 그래서 콘트라풍트, 카운터 포인트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CF라고 하는 미리 정한 선율에 따라서 콘트라풍트라고 하는 대척점이라고 하시겠죠? 대응점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점을 찍는 거죠. 일종의. 그 점을 엄격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엄격 대위를 만드는 걸 거고요.
됐나요? 엄격하게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게 이 16세기 대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CP를 엄격하게 찍는데 어떤 관계로 찍느냐? 음정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리듬을 많이 보거든요. 그 리듬을 어떤 관계로 찍느냐가 바로 종별대위입니다. 종별대위는요, 만약에 CF가 음이 오는표 하나면 CP도 오는표 하나, CF가 하나면 CP도 하나, 이렇게 돼서 1대1이 되면 1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은 CF가 하나고 CP에는 음이 2개씩 들어가면 2종 이렇게 부릅니다. 3종은 하나 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럼 3개는요? 라고 하면서 신박한 질문을 신박하지 않아요. 근데 신박하지 않고요. 대개는 2종에다 많이 넣어요. 1대3은. 1대3은 2종에다 넣을 수 있고요. 어느 책은 1대4에다, 3종에다 넣기도 하는데 대부분 2종에다 많이 넣고 별로 고려하진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1대4. 그렇다면 4종은요. 오는 표가 있으면 반박 쉬고 반마디 쉬고 이런 식으로 싱코페이션을 만드는 형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리듬들을 다 종합해서 8분음표까지 사용을 하면 5종이 됩니다. 5종이 되고 물론 성부도 2성부, 3성부, 4성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3성부 이상은 2가지 이유로 16세기 대위법 수업에서 못해요. 2가지 이유로 16세기 대위법 수업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 학부 수업에서 현실적으로 3성부까지 못 나간다, 진도를. 하나 가르치고 숙제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또 하고 하면은 천천히 진도가 나가면은 3성부 조금 앞에 정도 하다가 대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못 나가고, 두 번째 이유는 학구적으로 된다면 3성부가 되는 순간 동시에 울리는 음이 3개가 되기 때문에 화성적인 면을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미 대위에서 화성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좀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저희 특강도 그렇고 2성부를 위주로 해서 5종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대위법은 CF를 주면 거기에 대한 CP를 만드는 것이다. CP는 어떤 엄격한 대응 관계를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CP의 리듬 관계에 따라서 1대1, 1대2, 1대4 혹은 단기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리듬들을 모두 합쳐서 8분음표까지 섞게 되면 5종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종을 좀 살펴볼 거고요. 잠깐 끊었다가 1종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